이제 우리 기본반에서 공부했던 그 교육행정 이론을 전체적으로 쭉 리뷰를 하시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쭉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좀 하고 빨리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행정 이론입니다. 먼저 이제 교육행정 이론 중에 고전적 관리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행정 운영에 있어서 절약과 능률 이 두 가지를 양대 이념으로 했던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경제 공황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전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그런 행정을 과학화했습니다. 테일러의 이제 그 연구가 굉장히 큰 기여를 했고, 동작 연구와 시간 연구를 했어요. 노동자의 동작에 따른 시간 이런 것들을 봐서 많이 생산하는 사람의 동작 표준을 중심으로 작업 테이블을 마련했죠. 작업의 표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만드는 사람은 성과급, 그 다음에 조금 만드는 사람은 페널티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 행정 조직 운영에 과학화를 가져오려고 했던 사람이 테일러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올의 행정 과정설이에요. 중간 관리자들을 중심으로 행정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플래닝, 그죠? 계획과 같은 거죠. 기획. 그 다음에 조직, 오거나이제이션. 뭐 총무부, 재무부, 인사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부서들을 쭉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령, 부서를 만들었으면 사람을 배치해서 그죠?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명령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조정, 코올디네이팅. 아까 수업 시간에도 조정 얘기 많이 했는데, 뭔가 이제 일정 물적 자원이 배분되어 있는 것들을 다시 조절하는 거예요. 여기 많이 줬던 거를 다른 부서로 좀 더 주고, 조금 더 적게 줬던 부서에 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조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제는 주로 리포팅, 보고하는 거랑 버제팅, 예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통제를 많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획, 조직, 명령, 조정, 통제 이렇게 5가지 과정으로 행정 과정을 설명했던 것이 페이올의 행정 과정설이고요. 귤릭과 어윅의 행정 과정설은 폴스코브라고 하는 약성어를 새로 만들어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업무를 보면서 생각했던 거예요. 플래닝, 기획이 P죠, 그쵸? 오거나이징, 스태핑,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디렉팅, 그쵸? 그 다음에 조정, 코올디네이팅, 리포팅, 버제팅 해가지고 지금 여기 포스트 콜브가 나온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 용어를 보면은 행정의 과정이 와닿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인간관계론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론은 엘턴 메이어 박사가 호선 공장에서 실험했던 거, 이게 이제 인간관계론입니다. 자, 호선 공장 실험을 통해서 뭘 발견했어요? 조명을 엄청 밝게 해줘 봤거든요. 1차 실험에서. 조명을 엄청 밝게 해줘 봤더니 생산량의 차이가 별로 없었어요. 좀 있긴 했지만. 그쵸? 그 다음에 전화 계정기 조립 실험, 건반 배선 조립 실험을 통해서 비공식 조직의 존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요구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직 운영에 반영을 해줬더니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가 막 살아가지고 조직 운영을 훨씬 잘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인간관계론의 연구예요. 그래서 비공식 조직을 활용해야겠다.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적인, 인간을 고전적 관리론에서는 너무 기계처럼 대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인간은 사회심리학적인 존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인간관계론입니다. 다음에 행동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행정인의 행동, 특별히 행정인이 행하는 조직 내에서의 의사소통, 의사결정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행동과학론의 생각입니다. 고전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조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행동과학론입니다. 바나드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관계를 강조했고, 사이먼은 의사결정은 행정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서 가치 문제와 사실 문제를 분리해서 연구하고자 했으며, 사실 문제에 한정해서 행정학은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체제 이론이에요. 체제 이론은 조직을 하나의 체제, 살아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보는 것입니다. 먼저 투입 요소들이 있어요. 인시, 경비 이런 것들을 투입합니다. 사람, 시간, 경비 이런 것들을 투입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아웃풋으로 산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 같으면 주로 이제 교육의 효과성으로 산출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환경 속에 놓여 있고 피드백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체제 이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제 이론을 교육 조직에 적용한 것이 겟젤스와 구바의 사회 과정 모델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라고 하는 사회 체제 안에, 그쵸?
교장 선생님 두 분이 계신다는 거죠. 근데 이 두 분의 교장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굉장히 외향적이고 활달한 분이고 한 분은 약간 소심한 분이세요. 개인적인 성향은 달라요. 인성도 다르고 두 분의 욕구 성향은 다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수행하는 교장의 역할은 약간 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학교 교장이라는 그런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공통적으로 교장에게 요구되는 역할과 기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해서 행정인의 어떤 사회적 행동을 낳는 거예요. 교장의 의미 있는 행동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장으로서 행동하는 행동은 개인적인 백그라운드의 영향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사회체제 내에서 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그 기대 이런 것들의 영향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게젤스와 구바의 사회가정 모델입니다. 자, 기본 입장, 사회체제를 개인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단위라고 보고 지금 제가 쭉 설명한 것들,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체제론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게젤스와 구바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차원은 규범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기론 공부했어요. 동기론은 크게 내용이론과 가정이론이 있었습니다. 내용이론은 당연히 조금 오래된 것이고 가정이론은 조금 나중에 나온 것이죠. 직무동기의 내용이론은 직무동기를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무엇이냐, 직무동기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직무동기의 내용이론입니다. 자, 이 직무동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교사로서 역할을 잘하고 싶어, 좀 교사 생활 열심히 할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직무동기예요. 자, 우리가 동기론 교육학에 두 가지 나와요. 하나는 학습동기, 하나는 직무동기입니다. 학습동기는 뭐예요? 학생들이 그래 이거 공부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학습동기잖아요. 직무동기는 이제 내가 교사 열심히 해보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직무동기예요. 직무동기를 만들어주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나? 기본 이론은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입니다. 요게 이제 학습 심리에 나오는 학습 동기하고 조금 달라요. 학습 동기는 7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행정에서 나오는 직무 동기는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학습 동기는 요게 자아 실현의 욕구를 더 많이 풀어놨죠. 그렇죠? 근데 행정에서는 5가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생리, 안전, 사회, 존경, 자아실현 이렇게 5단계의 욕구로 되어 있고 욕구가 이렇게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1단계 욕구를 충족해야 2단계 욕구가 생기고 2단계를 충족해야 3단계가 생기고 이런 식의 이제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 선생님들이 너무 급여도 안 되고 막 그 학교가 무너질 것 같고 너무 춥고 막 이러면 선생님들께서 그래 내가 자아실현을 해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욕구들을 순차적으로 충족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본 것이 매슬로우의 욕구계층 이론이고, 이거를 수정해서 이제 기본으로 해서 나온 게 또 이제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이에요.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은 이제 병원 상황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동기 요인은 정말 의술 그 자체. 예를 들면은 요즘에 뭐 이제 성형하시는 분들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뭐 한국인이나 외국인이나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성형을 해가지고 너무 그죠 막 눈을 예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래도 예쁘게 해주니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병원은 너무 친절하고 의사 선생님들 친절하고 간호사도 친절하고 시설도 너무 좋고 가면 병원 냄새 안 나고 막 향기 나고 너무너무 시설이 좋은데, 그죠? 눈을 예쁘게 수술해 준 게 아니라 눈을 수술했는데 눈이 막 안 감겨지고 막 이런 거야. 신문에 나는 것처럼.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기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거. 그 다음에 위생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수적인 요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동기 요인, 암 환자 수술을 잘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본질적인 요인이잖아요. 근데 병원이 좀 지저분하다. 근데 지저분한 병원은 좀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위생 요인인 거죠. 자, 그래서 동기 요인, 선생님들의 동기 요인은 뭐예요? 교사 정말 해보고 싶다. 교사로서의 여러 가지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정말 내가 교사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선생님은 웬만큼 어려움도 극복한다는 거예요. 자, 요게 만족 요인이에요. 근데 와보니까 옆반 선생님이 되게 나랑 관계가 안 좋고 교장 선생님도 조금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고 뭐 이렇다. 이런 인간관계 이런 거 좀 이제 부수적인 거잖아요. 요거는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꺼풀 수술이 예쁘게 됐다. 동기 요인. 눈이 안 감긴다. 동기 요인. 그렇죠? 병원이 깨끗하다. 친절하다. 이런 건 위생 요인이에요. 본질적인 거, 부수적인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더퍼의 ERG 이론이 있어요. ERG 이론은 이제
그 비판을 좀 많이 받아요. 매슬로우의 이론이 좀 이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왜냐하면은 너무 욕구를 딱딱 잘라놨다는 거죠. 사람의 욕구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설명되냐. 뭐 이런 비판을 좀 받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알더포의 ERG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를 조금 넓혀 놓은 거예요. 생존, 관계, 성장, ERG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하고 뭐가 달라? 이런 비판을 좀 받아요. 밑에 있을수록 하위 욕구고 외적 동기예요. 위에 있을수록 내적 동기고 상위 욕구입니다. 직무동기의 내용 이론입니다. 자, 기억하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이 표 하나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동기의 과정이론입니다. 자, 블룸의 기대이론이에요. 기대이론. 자, 처음에 이제 노력, 성과, 보상 이런 것들이 잘 연관성 있게 연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과 같은 경우에 1차적 산출, 보상은 2차적 산출이에요. 성과 기대와 보상 기대가 잘 연결이 돼야 되고 1차적 산출물도 매력이 있어야 되고 2차적 산출물도 매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 말씀해 드렸죠. 예를 들면 어떤 대학의 한 교수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그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출석을 했어요. 그렇죠? 출석을 열심히 했어요. 아니 출석을 그게 아니야. 이게 잘못. 자, 출석을 했어요. 열심히 출석을 했거든요. 열심히 출석을 했더니 이 선생님 시험을 그죠?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교수님들 중에는 출첵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생전과도 출석 안 부르고 강의했던 내용 중에서 시험 문제 하나도 안 내고 이런 분이 계시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1차적 산출물에 대해서 성과 기대가 없어요. 학교를 뭐하러 가? 안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애들이 학교를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이 출석도 열심히 부르시고 강의를 열심히 하시고 강의한 내용 중에서 또 시험 문제 내고 이러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성과 기대가 있는 거예요. 1차적 산출물에 대한. 자, 2차적 산출물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장학금인 거죠. 그렇죠? 2차적 산출물은 장학금이에요. 장학금을 우리 학교는 꽤 많이 준다. 액수도 많지만 우리 학과가 예를 들면 30명인데 그중에 한 10등 안에만 들어도 장학금을 받아. 장학금 받을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장학금의 액수도 많아. 내가 괜히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가서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받는 게 좋겠어.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고사를 잘 보면 장학금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관계가 연결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노력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장학금도 그죠? 10과 합해서 1명 줘요. 그리고 장학금 액수도 너무 적어요. 그러면 장학금을 받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고사 잘 본다고 해봤자 장학금 받을 기약도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다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어떤 노력을 하세요? 학생을 잘 가르쳐요. 학생을 잘 가르쳐서 우리 반 애들이 중간고사 성적이 막 5점, 10점 올랐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어떤 인사 점수, 고가 점수를 주거나 뭔가 고가 점수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교장 선생님이 전체 교직원 회의할 때 칭찬이라도 좀 해주시고 뭔가 2차적 산출물이 있으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반 애들 10점씩 올렸어요. 근데 맨날 애들하고 놀고 그죠? 열심히 교사 생활 안 한 선생님만 칭찬이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연결이 안 되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가십니까? 노력, 1차적 산출물, 2차적 산출물 요것이 연결이 돼야 되고 각각은 매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수정한 거예요. 블룸의 기대 이론이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 이제 인과관계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포터와 로울러가 성과 만족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냐 하면 사람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노력을 할 때 보상의 가치하고 내가 이걸 통해서 상 받을 확률, 보상 받을 확률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과를 나타내거든요. 성과를 나타내는데 성과에 대한 보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이 있습니다. 내재적 보상은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외재적 보상은 밖에서 뭐 상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이런 것이 외재적 보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을 해야 되는데 만족을 느끼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게 공정한 보상을 지각하는 거예요. 옆반 선생님하고 나하고 불공평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내재적 보상과 외재적 보상 이 두 가지를 본다는 거, 그 다음에 공정한 보상을 지각해야 돼. 공정한 보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포터와 로울러의 성과 만족 이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여기서는 이제 뭐냐 하면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조직에 위협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나 열심히 노력 안 해.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너도 노력하지 마.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조직을 옮겨버리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직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직무 동기를 유발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잘 설정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직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중심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기법이 Management by Objectives라고 하는 목표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기법이 있고, 예산을 만드는 방법 중에 PPBS라고 하는 계획 중심으로 예산을 세우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구조가 있어요. 조직에, 지금 제가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했죠. PPBS 나중에 교육 제정할 때 좀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요것만 설명하면은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원래는 기획예산 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관 항목, 세목으로 이렇게 예산을 짜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이 아닌 거예요. 그죠? 플랜 위주로. 어떤 일을 수행할 건지 위주로 해서, 그 예산을 짜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내가 좀 갑자기 신경이 쓰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PPBS 말고도 뭐 LIBS, 품목별 예산, LIBS를 주로 많이 쓰는데 PBS도 있고 GBB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나중에 다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 이제 PPBS라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 제도라고 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학교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계획을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올해의 목표가 그 학습 부진화를 없애는 거다. 그죠? 그럼 학습 부진화를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죠?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별, 그쵸? 학년별 뭐 목표도, 학년별 목표 뭐 이런 거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부진화 중에, 그 다음에 이건 학년별이고, 그 다음에 뭐 과목별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과목별. 뭐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학습 부진화, 학습 부진화의 어떤 학습 성과 향상, 이렇게 해서 1학년에 얼마, 2학년에 얼마, 3학년에 얼마, 영어과에 얼마, 수학과에 얼마,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기획예산 제도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딱 보면은 이 학교가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업무의 목표가 뭐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예산 편성 안 하죠. 잘 안 해요. 안 하는데 어쨌든 목표 설정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기획예산 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직의 구조. 조직의 구조는 크게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었어요. 공식 조직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적 조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직제 구조가 나와 있는 거, 그게 공적 조직, 공식 조직입니다. 합리적 규칙에 의해서 작동되는 대규모 조직이고 권위의 계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비공식 조직은 자연 발생적인 소규모 조직입니다. 개선 조직과 참모 조직, 아까 지금 몇 번째 설명하고 있어요. 라인 오거나이제이션, 스텝 오거나이제이션이에요. 그렇죠? 개선 조직은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고 업무 수행이 능률적입니다. 보수적이에요. 그렇죠? 관료는 당연히 보수적이어야죠. 그다음에 참모 조직은 스텝 오거나이제이션. 여기는 이제 주로 교수들이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그런 조직입니다. 횡적 지원을 하는, 조언을 하는 조직이에요. 권한과 책임이 없고 굉장히 혁신적이고 이상적이고, 미국에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산 규모가 다른데,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학교 조직의 관료제적 성격입니다. 학교 조직은 관료제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베버의 관료제를 보는 겁니다. 베버의 관료제, 뷰로크러시, 아이디얼 타입, 이상형이에요. 베버의 머릿속에 있던 조직입니다. 실제로는 없었던 조직이지만 베버가 얘기한 이후로 이제 대유행이 됐죠, 이 조직이. 그렇죠? 자, 그래서 권위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통적, 카리스마적, 합법적, 이렇게 세 가지 권위로 나누고 있고, 관료제에서 쓰는 권위는 합법적 권위예요. 합법적 권위. 이것은 뭐 전인격적인 지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일에 있어서만 합법적으로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합법적, 합리적 조직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관료적 조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조직이에요, 관료제는. 이제 선생님들이 관료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관료제가 아니에요. 베버가 말했던 관료제가 아니라 그것은 관료주의의 병폐 현상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관료제는 굉장히 쿨하고
엘리트들이 모여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굉장히 그죠? 규칙에 따라서 일을 잘 처리하는 그런 조직이 바로 관료제 조직입니다. 자, 베버의 관료제 조직의 특징은 권위의 개서, 권위의 계층 구조.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가 내 상관이고 누가 내 부하고, 이게 있어요. 권위의 하이어라키. 그렇죠? 그다음에 규칙과 규정을 명확하게 갖고 있어요. 규칙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업무는 전문화되어 있어요. 각 부서별로. 이제 교육부에 가면은 그렇죠? 각 국실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고등교육국, 뭐 유아교육국, 중등교육국, 양성과, 교원 양성과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의 전문화, 분업화, 그렇죠? 그 다음에 몰 인격성, impersonality라고 하는 몰 인격성이에요. 규칙과 규정에 따라서 내가 좋으니까, 내가 친하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관료제의 특징. 보시면은 관료제의 특징은 분업, 몰인정지향, 권위의 계층, 규칙과 규정, 경력지향 이런 특징이 있고요. 요게 이제 순기능적으로 잘 발달하면 분업 때문에 기술이 숙련되고 합리주의적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장점으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예를 들면 막 어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관료의 그런 좀 전형적인 좀 눈살 찌푸리게 하는 관료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거예요? 이거 저 3층 가서 해오세요. 3층 가니까 1층 가서 해오세요. 2층 가서 해오세요. 막 뺑뺑 돌리고 그쵸. 이 사람들이 도대체 대민 서비스를 하는 건가 아니면 앉아서 그냥 맨날 세월 가기를 바라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게 관료라고 생각하는 면이 좀 있잖아요. 그게 관료주의의 병리 현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분업은 권태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규칙과 규정은 어떻게 돼요? 경직성과 본말 전도. 경직성이에요. 생각하지 않아요. 이 대민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병폐 현상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역기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관료제는 사실은 막스 베버가 얘기한 굉장히 효율적인, 혁신적인 그런 조직의 형태였습니다. 당시에는. 자, 그래서 학교 조직은 관료적 성격도 지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관료적 전문적 성격이 이중구조. 관료적 성격이 있지만 대표적인 관료제 조직이라 하면 군대, 천주교 조직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조직에 비해서는 관료성이 좀 떨어져요, 학교는. 왜냐하면 군대 같은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면은 내가 미술 가르치는데 교장 선생님이 수학이기 때문에 미술은 잘 모르세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전폭적인 지배를 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학교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문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교는 관료적 성격 플러스 전문적 성격의 이중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격 때문에 또 나오는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이완 결합 체계,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이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움직일 필요는 없어요. 느슨하게 똑같은 어떤 중학교에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그죠? 느슨하게 1학년은 1학년대로 2학년은 2학년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학교 1학년에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국어는 국어대로, 체육은 체육대로, 미술은 미술대로 움직이면 돼요.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성원들이 서로 반응하지만 그 각각의 어떤 정체성을 따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완 결합 체제로서의 장점도 있어요. 각자 자유재량과 자기 결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각각의 이질적인 요소들이 서로 또 공존하게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화된 무질서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군대에 있다가 그렇죠? 예를 들면 군대 조직, 똑같은 계급제 조직인 군대 조직에 있다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실에 한번 가보면 이런 무질서 상태가 없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수업 시작한다고 막 종이 울렸는데 애들이 여전히 그죠? 막 자리에 안 앉고 놀고 있고 와 떠들고 있고 근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완전 얼차려 주고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적 깎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직화된 무질서 어느 정도 좀 용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질서가 있는 거죠. 그 안에. 애들이 막 생각 없이 떠들고 노는 것 같지만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선생님이 한 3분 뭐 좀 기다려주시면 다 자리에 갑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조직화된 무질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교육의 목표는 기업체나 뭐 군대처럼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몇 시까지 집합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애도 있고, 그렇죠? 과연 집합하는 게 좋은가 이런 회의도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성적 우리 학교는 무조건 10점 올린다.
10점 올리라고 했을 때 10점 올릴 수 있는 애도 있지만 도저히 못 올리는 애도 또 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목표가 모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교육 방법이 좋은지, 불분명한 과학기술의 적용, 어떤 교수학습 방법이 좋은지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적인 참여, 국어는 참여해야 되지만 미술은 참여하면 안 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미술은 참여하기가 어렵고 막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에 조직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학습 조직, 센게가 말하는 학습 조직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기출문제에도 나왔던 부분이죠. 학습 조직은 뭐냐 하면 개별적인 학습의 결과가 조직 차원으로 승화 발전되는 형태, 학습하는 조직, 개인도 학습하지만 소그룹 차원에서, 대그룹 차원에서 그 학교 자체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조직이다. 이런 것이 학습 조직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습 조직의 구축 원리로 시스템적 사고, 개인적 숙련, 정신 모형, 비전 공유, 팀학습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장학입니다. 장학 안에는 일반 장학과 수업 장학이 있어요. 일반 장학은 이제 행정적인 장학이고 수업 장학은 수업에 포커스를 맞춘 장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교내 자율 장학이 있는데 단위 학교 내에서 이루어진 조금 자유로운 장학이에요. 그 내용으로는 수업 장학, 동료 장학, 자기 장학, 자체 연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장학과 마이크로 티칭이 있습니다. 자, 임상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실 현장에서 장학자와 교사의 1대1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학이고 교사 중심 장학이라고 합니다. 주로 수업 분석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수업 관찰과 수업 분석에 포커스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업을 분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티칭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대상을 축소해서 수업 시간 한 40분 이걸 다 보는 건 부담이 되지만 한 10분으로 줄이는 거예요. 10분만 보는 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시간을 조금만 내면 가능하시잖아요. 그리고 학생도 조금 줄여가지고 이렇게 모의 수업을 해보는 것일 수도 있고 진짜 수업을 이제 띄어서 한 10분 정도만 딱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축소해서 보는 거 좀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이크로 티칭이고, 그다음에 발달 장학은 차등적 장학이에요. 교사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참여를 높여가는 그런 장학입니다. 그다음에 협동적 동료 장학은 사실은 이제 교사들이 협동해서 많은 방법으로 장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요. 그게 협동적 동료 장학입니다. 자기 장학은 목표를 정해서 교사 혼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장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장학 대안들을 두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은 임상장학, 어떤 선생님은 자기장학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1년 가도 아무 장학 활동도 안 하시는 선생님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엔 전통적 장학, 교장 선생님이 강제로 와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전통적 장학, 여기 선택적 장학이고 전통적 장학은 여기 나와 있죠. 약식 장학, 교장 교감이 이제 약간 강제성을 띠는 거죠. 뭐 진짜 강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분기별로 선생님들 수업을 한 번씩 가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장학이 있어요. 컨설팅 장학은 이제 컨설팅단이 학교로 가요. 그래서 이제 학교 경영부터 시작해서 다 봐줄 수도 있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학교에서 요청하는 부분을 컨설팅 해줍니다. 근데 이제 컨설팅단이 간다고 해서 어떤 강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야. 그 기관에 불이익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굉장히 자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하는 장학의 형태가 컨설팅 장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정책론과 의사결정론도 우리 공부했어요. 교육 기획은 이제 플래닝, 그죠? 계획을 이제 그 조직 단위로 확장해 놓은 거, 그것이 기획이에요. 개인으로 봤을 때는 플랜은 계획이잖아요. 조직 단위의 계획이 바로 플래닝, 기획입니다. 자, 교육 기획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교육 활동에 대한 사전 준비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고, 미래의 교육 활동에 대비해서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교육 기획의 특성은 미래지향적인 행동 과정이면서 전문적인 활동이고,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활동, 수정 보완이 가능해야 됩니다. 교육 기획을 학교 단위에서 세울 수도 있지만 국가 단위에서도 기획이 필요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여러 가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하면서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교육기획의 원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타당성, 효율성, 민주성, 여기 이제 여러 균형성, 뭐 계속성까지 쭉 있는데,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기획을 세웠는데 너무 효율이 떨어진다.
효율이라는 게 뭡니까? 투자 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 이제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투자는 엄청 많이 했는데 산출은 별로 못 거두고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효율성의 원리.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거. 이게 민주성이에요. 그다음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은 전문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정치적, 종교적, 당파적 압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거. 그게 중립성의 원리입니다. 융통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굉장히 다채롭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됩니다. 안정성의 원리, 교육 기획이 그죠? 한 달 단위로 뭐 바뀌고 지난번에 했던 그게 아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가변적이면 안 되고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균형성의 원리, 안정성, 적응성, 민주성, 적응성 이런 전문성 이런 원리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통합성의 원리, 국가 조직의 타 부분과 통합되도록 학교 전체가 통합돼야 되고 학교 기획 같으면 만약에 국가 단위의 어떤 교육 기획이다 이러면 국가 전체와 조화를 좀 이루어야 하잖아요. 계속성, 의도한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연구와 평가를 통해서 수립돼야 돼요. 지난 분기 때 세운 교육 기획하고 이번 분기에 세운 교육 기획하고 완전히 역방향이다.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했던 거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획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 기획이 왜 필요하냐? 첫 번째는 교육 개혁과 교육적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 기획은 합리적인 통제를 가능하게 해요. 왜냐하면 자, 이제부터 우리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학생의 어떤 자율성을 확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합리적인 통제가 가능해요. 어떻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혼낸 적은 없어요. 선생님을 혼낼 수도 없지만 선생님들한테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적도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런 거 없이 이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기획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행정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획, 전체적인 방향을 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교육행정이 안정적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방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교육기획은 교육행정 또는 교육경영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제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 방향이 있으면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안 하니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시간이나 예산이 낭비되지 않아요. 그래서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잘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목적과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적합하게 연결성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도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국가 단위라든가 학교 단위는 당연히 계획, 기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육 기획의 과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획 이전의 단계가 있어요. 기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전에 광범위한 통계 자료 수집, 분석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조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계획에 참여하게끔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도 하고 팀 구성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기획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 단계예요. 진짜 기획을 만드는 거죠. 기획을 세워보는 겁니다. 상황을 엄밀하게 진단하고 정책을 만들고 비용도 추정하고 정책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하고는 다른 거죠. 정책 결정 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어떤 사전 그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 중에서 어떤 문제를 떠올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책 형성이에요. 그렇죠?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보통 정책의 과정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다음 주에 공부할 건데 정책 형성, 결정, 집행, 평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죠? 정책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정책의 문제들 중에서 몇 가지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정책 형성, 그렇죠? 기획 단계에서 이제 정책 형성된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것들을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계획하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정책 형성 단계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래에 돈이 어느 정도,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할까? 이런 부분들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선순위와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획 단계가 이루어져서 이제 기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겁니다. 기획의 방향이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갑자기 계획으로 바뀌죠. 기획에서 계획으로 바뀝니다. 기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틀이에요. 근데 큰 틀이 이제 큰 틀만 그냥 있으면 막 실행이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큰 틀을 정하고 나면 세부 단계의 플랜 계획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계획이에요.
큰 틀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을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계획 형성 단계예요. 계획, 이것을 이제 기획을 구체화해 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계획 형성 단계예요. 여기서 이제 광범위한 국민 참여, 이거는 이제 국가 단위의 기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뭐 입시 제도를 바꾼다라던가 어떤 중요한 기획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광범위한 국민 참여, 그 다음에 계획 시행을 위한 법 같은 것도 제정하고 개정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자, 보통 이제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때는 부속 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계획 시행을 위한 행정 재정의 개혁, 조직 부서도 개편하고 또 이제 돈도 좀 배분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계획 수행을 위한 요원의 교육 훈련. 그렇죠. 우리 이제 학교에 사실은 학교 폭력 이런 문제를 쫙 정비하면서 상담 선생님들을 많이 배치했어요. 그때 이제 상담 선생님을 새로 뽑는다기보다는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을 상담적으로 재교육해서 많이 배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광범위한 홍보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계획 형성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계획을 이제 정말 정교화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 거예요. 사업 계획까지 이제 작성을 했다면 진짜 이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계획서를 다 만드는 거예요. 3월 달에는 어디 가고 4월 달에는 어디 가고 몇 명 데리고 가고 뭐 장소는 어디고 버스는 어느 회사에서 시간당 얼마로 대절할 것이고 그 버스는 50인승인데 몇 명이 탈 거고 학생들한테는 얼마를 걷고 국고로는 얼마를 쓸 거고 이런 식으로 다 정하는 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면서 프로젝트 확인과 형성, 그죠? 실제로 이제 그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다 조직을 짜는 거예요. 담당도 맡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다 이런 단계가 지나고 나면 진짜 해보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는 거죠. 실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평가와 수정, 재계획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육 기획의 한계가 있어요. 교육 기획이 이제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미래에 대한 것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미래에 돌발 변수도 많이 생기고 예상과 다른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비용, 노력의 제약.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무한정 제공되면 얼마든지 좋은 정확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예측이 잘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있으니까. 정치 사회적 압력.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다 너무 싫어한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기획에 접근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회 수요에 의한 접근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대체로 인구수를 추정하게 돼요. 인구수를 추정하게 돼서 예를 들면 이제 고등교육 정책에 관한 어떤 기획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 갈 때면 한 10년 뒤잖아요. 얘네의 인구 숫자 대비 고등교육 진학률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그때 대학은 몇 개가 있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를 그러면 수급 계획을 하는 거죠. 사범대 갈 사람들은 몇 명으로 인력 수급을 계획을 해야 되겠구나. 사범대 TO는 몇 명을 하고 그다음에 의과대학 TO는 몇 명을 하고 학교는 몇 개를 줄이고 몇 개를 늘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회 수요에 의한 접근 방법이고 대체로 인구수를 추정하게 돼요. 인구수. 그렇죠? 인구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인구수를 추정을 했을 때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게 예를 들면 인구수 중에 전체 인구 중에 그 나이대의 애들 중에 지금 현재는 90%가 대학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대학 수라든가 여러 가지 티어를 다 정했는데 그때 10년 뒤에는 애들이 대학을 50%밖에 안 간다. 만약에 그죠?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90%가 아니라 100%를 다 간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측한 게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력 수요에 의한 접근 방법. 이것은 뭐냐 하면은 휴먼 캐피털,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력 수요를 추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냐 하면 현재 교육 자격별 노동력 구조를 비교해서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10년 뒤, 5년 뒤에 의사가 몇 명 필요할 것이냐, 교사가 몇 명 필요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휴먼 캐피털, 인적 자본의 그런 입장에서 과학자는 몇 명 필요할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력 수요에 의해서 그때 당시에 산업 구조라든가 뭐 경제 성장에 필요한 어떤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예측하는 통계적인 기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 10년 뒤에 이렇게 예측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익률에 의한 접근 방법이에요. 수익률은 뭐냐면 투자 대비 이익이 얼마가 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교육의 본질적 가치랑은 완전히 거리가 먼 거죠. 교육을 완전히 도구적으로 보는 거예요. 교육행정에서는 교육을 도구적 가치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얼마 투자할까,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교육의 본질적 가치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수단적 가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익률에 의한 접근, 이것은 교육을 투자로 보아서 그 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거예요. 비용 편익 분석, 투자한 돈 대비, 그렇죠? 얼마의 이익을 가져올 것이냐, 이 부분을 봐야 되죠. 안 볼 수 없는 게 국가 단위로 이제 돈을 투자하고 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기획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고등교육에 투자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이익은 없다. 이러면 빨리 초등교육에 투자해야 되고 빨리 중등교육에 투자해야 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교육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연수익률, 회수율, 1년 단위로 얼마나 돈이 회수되나, 얼마나 이익이 창출되나 이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자, 문제점은 계산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에 따르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과거의 소득을 가지고 미래의 소득을 추정하는 기법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재산 가치, 돈의 가치 이런 것들이 5년 뒤, 10년 뒤는 달라지잖아요. 그다음에 국제 비교에 의한 방법입니다. 국제 비교에 의한 방법은 선진국이나 이제 먼저 교육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가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면은 그냥 이제 이거는 시간이나 돈은 별로 안 들어요. 그렇지만 이익이 있죠. 대체로 이제 그 나라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은 별로 안 들이고 좋은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그렇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다음에 교육 정책입니다. 교육 정책은 이제 아까 이제 교육 정책의 과정, 형성, 결정, 집행, 평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교육 정책의 개념과 특성을 보시면 교육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공공적, 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 활동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육 정책은 공권력이 있어요. 강행성이 있습니다. 교육 정책의 특징으로는 의사결정의 의미를 가져요. 정책 결정을 한다는 것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다음 주에 이거 좀 더 자세히 볼 거예요. 교육 정책 부분에서 지금 뭘 자세히 볼 거냐면 우리가 형성, 아까도 그대로 썼는데 형성, 결정, 집행, 그죠? 평가 이렇게 봤는데 다른 부분들은 거의 많이 봤는데 요거를 좀 자세히 안 봤어요. 그래서 요거 형성 과정 중심으로 볼 거예요. 정책 형성 과정이 가장 복잡한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형성을 다음 주에 볼 거고 이제 요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정책론 같은 경우에 사실 할 게 굉장히 많은 분야인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내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또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교육 정책의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결정의 특성이 있어요. 정책을 결정하는 거니까. 정책 형성이나 정책 과정은 정치적 과정이에요. 수많은 교육의 문제들이 이슈로 부각되기 위해서는 많은 정치단체, 외부 압력단체, 협상, 매스컴, 뭐 여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작용해서 그 중요한 정책 문제로 물 위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정책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과정의 측면을 지니고 있어요. 자, 효과의 측면은 교육 정책을 잘 만들면 교육 목적이 굉장히 잘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 정책과 가치, 교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 면에서 추구돼야 되는 가치는 적합성, 합리성, 민주성, 효과성, 책무성 등이 있습니다. 자, 적합성은 이제 정말 시대적으로나 뭘로 봐서나 적당해야 되고,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죠, 굉장히 수단이나 결과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고, 효율성과 그 다음에 이제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달성해야 됩니다. 책무성은 뭐냐 하면 책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표 및 성과 면에서 추구되는 가치는 형평, 수월, 자율, 공익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형평은 평등이 조금 더 앞서 나간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제 뭐 좀 농어촌 아이들을 조금 더 배려해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형평성이에요. 수월성은 뭡니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거에 맞게끔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율성, 교육의 자율성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이러면 안 되고 공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교육 정책의 과정입니다. 교육 정책의 과정은 먼저 형성, 결정, 집행, 평가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형성, 결정, 집행, 평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책 결정의 단계를 우리가 이제 의사결정 단계하고 견주어서 보고 있어요. 정책 결정은 거의 의사결정에 준한다. 이렇게 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의사결정을 보는 4가지 관점은 합리적, 참여적, 정치적, 우연적 관점이 있습니다. 합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그런 어떤 대체로 이제 관료제, 중앙집권적 조직에서 합리적 관점에 의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좀 민주주의적으로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자 하고 이건 전문적 조직에서 이제 많이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고 정치적 관점은 뭐냐면 대립된 이해관계라든지 갈등하는 조직이 있을 경우에 그죠? 서로 정치적 과정을 통해서 협상하고 타협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연적 관점, 너무너무 복잡한 조직에서 달성할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그런 조직에서 우연한 선택에 의해서 이것은 뭐냐 하면 어차피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에 대한 이런 것들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로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 4가지 정도 의사결정을 보는 관점이 있고 정책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자, 의사결정의 유형은 정형적 결정과 비정형적 결정이 있어요. 정형적 결정은 루틴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3월에는 반편성하고 4월에는 소풍 가고 5월에 중간고사 보고 6월에는 기말고사 보고 7월에 방학해야겠다. 이거는 매년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의사결정은 하면 돼요. 그게 정형적 결정이고 비정형적 결정은 새로운 일이 자꾸 발생하는 거. 그럴 때 하는 결정이 비정형적 결정입니다. 단독 결정과 집단 결정이 있는데 단독 결정은 혼자 결정하는 거예요. 교정쌤은 혼자 결정하시고 뭐 이런 거고 집단 결정은 조금 민주주의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이론 모형으로 합리 모형이 있어요. 합리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전지전능성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종합적으로 다 분석해서 최적의 그 유일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전쟁을 앞두고 군사작전 같은 거 결정할 때 그쵸? 이때 최적 대안을 골라야지 이 길이 아닌갑다 뭐 이렇게 해갖고 산에 갔다 내려오고 이러면 그 이제 소속된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목숨을 걸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참 그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유일한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치밀하게 분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수행할 필요도 있겠지만 이제 모든 대안을 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자, 한계는 인간이 각종 통계기법, 컴퓨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량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그동안 예상치 못했던 사태가 터져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분석했던 시간과 비용과 노력들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을 바꿀 때 이런 식의 합리 모형에 전제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만족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까처럼 합리 모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면 됐지. 그게 최선인지 뭐 차선인지 3선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만족하면 됐지 뭐 이렇게 보는 모형이 만족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현실에 맞는 이런 현실적인 의사결정을 추구하는 거예요. 합리 모형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는 있지만 다 만족할 수는 없잖아요.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만족 못하고 이러면 그때는 그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 이런 불만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증 모형. 점증 모형은 굉장히 온건지향적이고 보수적인 조직에 적합한 거예요. 점증 모형은 뭐냐 하면 전에 했던 거를 약간 덧붙여서 또 조금 덧붙여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진 않아요. 작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혁신적인 의사결정에는 부적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 모형이에요. 혼합 모형은 엣지온이는 맨날 혼합시키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합리 모형과 점증 모형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굉장히 중대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합리 모형의 입장에서 이제 결정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구체적인 어떤 세부 절차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갈 때는 점증 모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는 모형, 혼합 모형인데 이게 무슨 새로운 모형이냐, 합리 모형 그냥 해, 점증 모형 그냥 해,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적 모형입니다. 최적 모형은 드로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고, 여기서 초합리성, feasibility라고 하는 초합리성이 이제 주요 키워드예요.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 판단, 창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초합리성,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것이기도 해요. 전문가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다 직결해서 가지고 오는 어떤 초합리적 판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 어떤 것보다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짜 전문가, 달인, 그렇죠? 전문가의 초합리성을 또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통 모형이 있어요. 쓰레기통 모형은 코엔과 마치가 얘기했고 학교 조직이 대체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의사결정 모형으로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이고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 의사결정이 우연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론이 있어요. 우리 오늘 이제 의사소통 좀 공부했잖아요. 의사소통 공부했는데 여기에 있는 내용 플러스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를 더 사실은 했습니다. 자, 기본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의사소통, 아까도 봤죠. 생각, 아이디어, 감정 이런 것들을 남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자, 의사소통의 과정 아까도 이제 봤어요. 그렇죠? 착상, 부호와 전달, 수신, 해독, 실행, 피드백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의사소통의 과정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의 종류는 크게 공식적 의사소통,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일방적 의사소통과 양방향 의사소통, 수직적 의사소통과 수평적 의사소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의 기법으로 우리가 조혜리의 창을 봤어요. 조혜리의 창 중에서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까 개방적인 영역이었죠. 이 민주적인 거죠. 내 생각도 다 얘기하고 조직의 생각도 다 얘기하는 그런 개방적인 영역이 가장 바람직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것은 미지의 영역. 나도 오픈 안 하고 조직도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 거의 왕따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건 좋지 않은 거죠. 자, 그래서 조혜리의 창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개방적인 영역이 우리 이제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방법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 이론 반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리뷰를 했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드린 자료, 이 자료는 정말 잘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이 자료 자체가 선생님들이 나중에 마지막에 시험 볼 때까지 그죠? 교육행정은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드릴 거예요. 욕심이 좀 많이 제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꼭 그죠? 다 공부해서 합격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대충 해서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하나 정말 그죠? 장인이 뭐 열심히 만드는 정신으로 그렇게 공부하셔야 내년에 학교에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해드려야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로 만족을 못 하는데 사실은 이 정도면 거의 커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드릴 거예요. 몇 가지, 진짜 몇 가지만 조금 더 드릴 것이고 웬만하면 이 정도로 교육행정은 다 커버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놨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몇 번이라도 이렇게 반복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교육행정은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개강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선생님들께 저의 그런 책임감과 또 신뢰,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뢰의 마음과 그다음에 저의
수험생 여러분들을 향한 애정의 마음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한마디 말로 전달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쭉 1년을 지나면서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 이 모든 것들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저의 마음을 첫 시간에 전해드리고요. 힘내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필요한 그런 저에게 상의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다면 메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상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뵐 때까지 해와 같이 밝은 모습으로 즐겁고 기쁘고 희망적으로 안 된다는 생각은 하시지 말고 꼭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다음 주에 더욱더 밝은 얼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